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쉽고 눈에 이제 잡히는 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것은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돈의 개념들을 설명드렸는데, 현금, 아까 조금 얘기한 이 현금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조폐공사한테 이렇게 얼마를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보통 찍는 양을 결정을 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폐공사는 인쇄소에 이제 주문을 해서 그걸 이제 한국은행으로 가져옵니다. 가져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정상적인 시기에는 중앙은행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뭐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은행이 돈이 필요로 하면 은행을 좀 내주고, 은행이 돈이 필요 없다고 가져오면 받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찰이 나갔다, 바깥으로 나갔다면 나가서 이제 우리 지갑 속이나 뭐 가게나 막 돌다가 다시 또 이제 은행으로 오죠. 그래 은행에서 와서 또 은행이 이제 돈이 필요 없으면 한국은행한테 맡깁니다. 맡길 때가 이제 맡기면 은행들이 돈을 갖다 한국은행한테 맡기면 은행의 계좌에서 돈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지준 예측이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현찰을 은행에 맡기면 여러분 계좌에 돈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은행도 똑같습니다. 이 지준 예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이 돌다가 다시 들어오면 한국은행에서는 그걸 다시 이제 돈을 보고 쓸만한 돈하고 쓰지 않을 돈하고 구분해갖고 쓰지 않을 돈은 없애버려요. 다 잘라서 없애고 쓸 수 있는 돈은 다시 모았다가 다시 내보냅니다. 그게 이제 현찰이 돌아가는 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찰이, 이 현금이라는 거, 지폐가 한국은행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현찰은 계리상의 현찰이 아니에요. 현찰은 한국은행 바깥으로 나갔을 때만 현금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안에 있으면 재고품입니다. 재고품. 그냥 물건이죠. 우리가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팅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얼마 있다는 걸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BS, 잠깐 아까 말한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한국은행 대차표에는 이론적으로는 현금이 제로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현찰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할 기관인데 이론적으로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돈은 물건이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은 BS를 보면 현금이 조금 있는데, 뭐 한 몇억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금과 비슷한 자기합수표입니다. 은행들이 일종의 단기적으로 이렇게 교환 결제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지, 일단 무조건 현금이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순간 현금이 아니다. 아니고 그냥 재고품이다. 한국은행에서 쓰는 용어는 그것을 미발행화폐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발행화폐라는 용어를 써갖고 재고품으로 잡고 있어요. 양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큰 천재지변으로서 나가 돈을 못 찍게 되거나 돈이 없어도 상당 기간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써야 되니까. 한국은행 지하에는 돈이 무지하게 많다. 현금은 없는데 하여튼 돈은 많다. 이거 미발행화폐는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아시면 되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돈이 현찰의 흐름이라는 게, 현금이 바깥에 흐르는 게 이 경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사람들이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뭐 주머니 속에 돈이 넉넉하게 갖고 있어요. 그다음 돼지저금통 속에도 동전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 꺼내 씁니다. 다 꺼내 써갖고 동전도 다 꺼내 쓰고.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가장 나빴을 때가 언제냐면 1997년 그 IMF 위기가 오고 한 98년도쯤이었을 것 같아요. 97년 말에 위기가 왔으니까 98년도가 굉장히 가장 나빴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 현찰과 관련된 이 조폐공사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었고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다 꺼내 쓰는 겁니다. 다 꺼내 쓰니까 꺼내 쓰는 돈들이 나중에는 다 은행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돈은 많이 갖고 있으면 은행들은 손해니까. 왜냐면 은행은 돈은 현찰을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이게 뭐 그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던가 대출을 못하고 남으면 한국은행에 맡기면 한국은행에서 맡긴 돈은 다른 데 빌릴 수 있거든요. 다른 은행에,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다 자꾸 맡겨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어떻게 돼요? 다 쓰고 나면 은행으로 왔다 은행에 온 돈들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와서 한국은행에 돈을 다시 정리하면은 못 쓸 수는 버리지만 쓸 돈은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한국은행이 많아지는 거야. 이 현금이 아니고 아까 말한 미발행화폐, 그러니까 재고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고품이 많아지니까 조폐공사에서 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조폐공사에도 그냥 주문을 못하는 겁니다. 주문을 못하고 그럼 조폐공사는 어떻게 되죠? 노는 겁니다. 조폐공사 1년 정도 놀았어요. 돈 안 찍고. 아, 좋았겠다. 이게 풀납 뽑았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한 60% 직원들이 풀납. 그게 실제.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고가 생각보다 크질 않아요. 크질 않아갖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데는 금고에 다 돈을 쌓아놔야 되는데, 금고가 너무 이렇게 좁으니까 그런 돈을 막 그냥 이 잡동사니 물건처럼 막 쌓아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돈은 돈이잖아요. 나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딱 사람들이 봐서 이게 쌓아놓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얼마인가 몇 박스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최소한 요 위치. 제가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 있을 때 한국은행의 돈을 제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집회는 그나마 주화가 동전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돼지동통 다 깨고서 다 들어오니까 4톤짜리 트럭으로 한 2,000대 정도 물이 들어왔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톤이 될 수도 있구나. 거기서는 한국은행에서 돈 관리하는 데서는 차, 그러니까 보통 5만원짜리 없을 때였으니까 만원짜리가 저 고였고요. 만원짜리 한 차가 280억이거든요.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게 한 차. 어디로 한 차 보내라. 만원짜리 한 차 보내라. 종이돈 아니고 그런 거 그냥 재고 물건이라며요. 녹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녹여서 쓰면 되는데 이게 제조비가 들어가는 가능한 보관을 해야죠. 쓸 수 있는 돈, 쓸 수 없는 동전, 동전이 들어오면 동전도 똑같이 분리합니다.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막 찌그러진 거 못 쓰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 거 다시 써야 되니까 이게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가 꽉 차갖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한국은행 인천에 가면 인천지점 있는데 거기가 간척지에 있으니까 이 내립지에 있어요. 바닷가에. 이게 좀 약간 부실화됐는지 동전이 하도 많이 쌓이니까 거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건물이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각 지역에서 있는 지역 본부장들은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아니 그게 단순히 물건이면 시중은행에서 그냥 거기 좀 스탁하고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 관리만 여기서 장부를 하고. 근데 그걸 시중은행에서 없어지면 문자라. 없어지면 문자로 장부 관리만 지금 중앙에서 컨트롤하면 되는 이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창고가 그렇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창고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써도 결국은 없어갖고 결국 조폐공사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조폐공사 1년간 거의 작업을 못했고 그냥 우리 나중에는 이제 10원짜리 동전은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10원짜리 동전은 금고에 안 가도 된다.
한국은행에서 금고라는 개념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뭐 이렇게 큰 철문을 지나서 철장문을 또 지나서 3번 들어가서 보관해야 되는데 10원짜리만은 그 예외적으로 딴 데 둬라. 그건 뭐 갖고 가도 별거 아니니까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그냥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네.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1원짜리 딱 한 번 봤거든요. 1원짜리? 예, 근데 1원짜리가 발행되나요 아직까지? 1원짜리가 지금 발행 그걸 좀 굉장히 정확한 뭐라고 하는데 네. 1원짜리하고 5원짜리는 발행 중주화폐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로서는 있는데 계산단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은행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꽤 오래됐어요. 근데 1원짜리를 보고 싶다.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발행은 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에 가면 그 한국은행 가면 화폐 박물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현용 주화 세트라는 걸 팔아요. 1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00원짜리까지 합하면 666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숫자인데? 666원 숫자 이상하죠. 이건 500원짜리 하나, 뭐 저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5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 딱 넣으면 666원이거든요. 666원짜리를 한 2,000원에 팔아요.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거기 그걸 하나를 사서 저희 뭐 이제 종강할 때 하나씩 주시나요? 사서. 실은 저기 근데 뭐 저기 금융 아카데미 오셨습니까? 네. 편하게 앉으시죠 뭐. 뭐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저기 시험 봐 갖고서 우드세요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666원짜리가 이 저기 한국은행 직원들이 해외 출장 가면은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외국인도 그걸 많이 그렇게 많이 중앙은행 직원들이 하고 660원이니까. 괜찮다. 매울 것 같아요. 그걸 예전에는 안 팔다가 그게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니까 이제 포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받아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매년 좀 틀리거든요. 매년 연도가 틀리니까 매년 그걸 사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혹시 이제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그거 몇 년쯤 지난 우표처럼 그게 가격이 변해요. 666원인데 한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최고 비싼 게 한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98년도. 98년도에는 막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막 넘치니까 돈을 안 찍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근데 이 현용 주화 세트를 위해서 그때 그게 500원짜리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500원짜리인가 뭐 하나를 1,000장만 찍었어요. 1,000장. 여기다 쓰려고만. 그러니까 그거 여기에 들어간 이게 딱 한 장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000장인가 5,000장 정도 돼. 그 정도 되는데 그것만 딱 찍었어요. 그 숫자를. 그것은 딴 데 쓴 게 아니라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면 그걸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한 장이 있고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게 몇백만 원 한대요. 98년도 꼴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해가. 그런 거가 있다. 옆길로 이제 많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현금의 일생입니다. 이런 게 사실 재밌죠. 그죠? 경제 공부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현금이 흐름이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그 돈을 알 때 신용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현금은 저 중앙은행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만드는 건데 실제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쓰는 돈은 사실은 은행이 만듭니다. 은행이 만든다. 그게 이제 신용 창조다. 은행이 현금이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생기면 하여튼 어떻게 처음 생겼다고 하면 은행이 돈이 이제 뭐 예금이 됐건 뭐 대출하고 돈이 있어요. 그럼 그걸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은행에 돈을 받아왔어요. 근데 대출 받았다고 다 현찰로 현금을 받아서 집을 갖고 가지 않죠. 대출 받아보면 바로 내 계좌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지급을 줄 때는 쓸 거 아닙니까? 그 돈도 은행이 뭐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 가고 하나은행으로 같이 모르면 은행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은행을 또 은행 안에서 돌고 도르니까 은행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면 결국은 은행은 예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출해주면.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예금을 할 수, 또 대출해줄 수 있죠. 돈이 처음 조금 뭐 100이 생기면 100이라는 게 생기면 이 신용창조에 의해서 뭐 10,000이 뭐 생기고 뭐 저기 뭐 5,000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통화 승수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많이 생기느냐는 이게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 그 일반인들이 쓰는 돈은 현찰보다는 다 예금을 갖고 쓰잖아요. 예금에서 그걸 예금 통화라고 합니다. 요거 현금은 현금 뭐 통화자를 좀 붙여서 현금 통화라는 말 쓰고 이제 신용창조가 이 결정되는 통화 승수는 대개 이제 두 가지가 결정을 하나가 뭐냐면 은행들은 예금이 생기면 예금의 일정 액을 한국은행에다 중앙 예치를 해야 돼요. 중앙은행에다가 그리고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 지준이체금으로 예치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또 아무리 아까 현찰로 안 찾아간다고 하지만 조금은 찾아가잖아요. 내가 주머니 돈을 필요하니까 현찰로 빠지는 돈이 조금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 신용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제로라면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이 제로고 현찰로 빠지는 게 제로라면 이 신용창조는 거의 무한대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고 뭐 50배는 50배, 30배는 30배 이런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돈은 신용창조에 의한 돈이다. 신용창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 이게 금융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뒤에 은행을 이해할 때 예금과 대출을 하는 기관. 증권사는 예금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예금 비슷한 건 있죠. CMA 같은 거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데는 예금을 못 받아요. 그죠? 근데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데는 은행. 그다음에 은행하고 비슷한 게 뭐죠? 상호저축은행,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보통 은행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약간 이름들 짜게서 여러 가지를 부르지만 은행이고 이것이 이제 금융기관의 가장 중심이다. 그 이유는 신용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 금융을 크게 볼 때 물론 중앙은행은 이제 어떤 나라의 기둥이고 이런 신용창조, 예금 통화를 만드는 기관,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관들이 안전하지 않느냐, 불안하느냐, 건전하냐, 이것이 그 나라의 금융이 건강한 거냐, 건전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금융에서 이제 돈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용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관들은 이제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사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다른 용어로 비은행 금융이라고 합니다. 비은행. 그러니까 이게 이 비은행이라는 말은 예금 대출을 안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있다. 이걸 보통 뭐 다른 말로 하면 제2금융권 이런 말도 씁니다. 이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서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 총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가장 강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은행이고 중앙은행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일상적으로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는 은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갈수록 돈이 유동성으로서 역할은 적어지는 거죠. 그다음 금융기관 바깥으로 가도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금융기관 바깥으로 가도 뭐 아까 부동산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이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 돈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지금 BS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미발행 화폐에 있는 상태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중으로 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발행화폐가요? 네. 아니죠. 이제 현금으로 미발행화폐는 한국은행 BS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산 네. 자산가 부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적 과목이 없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있으면 있는 거야. 우와. 아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 나가는 순간 그 다음에는 여기 한국은행 자산가 부채 동시에 되게 잡힙니다. 잡히고요. 네. 시중은행 어떻게 잡혀요? 대적 과목이 어떻게 잡혀요? 자, 일단 뭐 한국은행 먼저 해야죠. 한국은행이 저기 돈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저기 가장 쉬운 것은 은행들이 예금 빼듯이 인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들의 저기 한국은행 기준으로 본다면 은행들의 예금이 줄어요. 그게 부채죠. 한국은행 입장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줄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한국은행의 부채예요. 한국은행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부채가 줄고 한국은행의 부채가 늘으니까 쌤쌤이죠. 그죠? 사라지는 거고. 그다음 은행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찾아가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기 한국은행이 뭘 사는 거잖아요. 네? 뭘 사면 또 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뭐 이런 집기 다 사야 되니까. 네? 뭐 그러면 바로 그걸로 돈이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은행이 집기를 샀다, 테레비를 샀다, 자동차를 샀다. 그럼 자동차를 사고 자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돈이 나가니까 부채가 잡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이 아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의 기준 예치금은 자기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줄잖아요. 네? 기준 예치금이 뺐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은 은행은 자산이 늘고 줄고 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현금을 갖고서 뭐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현금은 줄고 대출이라는 자산이 또 늘고 그렇게 됩니다. 네, IMF 때는 저기 기준 예치금 몇 프로까지 내렸어요 한국에서요? 네. 그때 기준 예치금 별로 변화를 안 시켰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 계속 돈이 보감되고 들어와도 안 내렸어요. 네. 여기 기준 예치금 나중에 조금 좀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거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제 현찰의 이제 순환 과정, 그다음에 신용 창조 얘기를 했고요, 비은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드린 어떤 돈을 찾아가는 걸 했는데, 아까 그 공개 시장 조작도 좀 여쭤보셨을 때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기준 예치금 특징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이 본원 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응? 그럼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싶다, 돈을 더 늘리고 싶다 할 때는 물건을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많이 하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을 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별로 예전에 지금은 많은데 예전에는 별로 없어서 한국은행이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정부가 보증한 채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채권을 사고 팝니다. 주로 하는 게 그건데, 채권을 사면은 정부가 국채를 산다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면은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싶을 때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바깥에 돈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채권을 되파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사라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으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채권을 사고 팔면서. 그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조작이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일반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공개된 시장에서 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사겠다. 한국은행도 그때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참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약간 큰 손일 뿐이지. 뭐 사겠다. 그러면 이들 살 조건, 우리가 팔 조건 다네. 채권 얼마를 그럼 그 중에 좋은 거 먼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뭐 좋은 조건으로 하지만 아니면 평균 가격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는 거 있고, 그다음에 팔고, 그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거죠. 그게 공개시장 조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은행들 돈이 부족하면 한국 돈을 대출을 받아갑니다. 담보를 내고. 담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채권. 그 다음에 은행이 기업들한테 대출해줬잖아요, 그죠? 그 대출해줬을 때 뭐 받잖아요, 어음 같은 거. 그 어음을 또 담보로 해주기도 합니다. 은행이 이제 기업한테 대출해준 어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것을 대출이라고 해요. 한국은행 대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겠다고 할 때는 대출을 많이 하면 되죠, 그죠? 대출을 많이 하려면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대출할 때 담보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국채 같은 것만 담보로 했는데, 아니면 좀 회사치도 담보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담보 100을 가져왔다가 다 대출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70, 60 해주다 이걸 뭐 80으로 올리면 요새 LTV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금융기금 올리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출, 한국은행 대출 정책이라고 해요. 공개시장 조작, 대출 정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질문한 건데.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신용창조라는 걸 예금 통화가 생기는 건, 예금을 받으면 일정률, 한 예금에 따라서 1%, 2%, 3%를 한국은행의 이제 지준 예측. 혹시 예금자들이 찾아가는 것을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예치해 놓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 뭐 1% 예치했다고 해서 그 은행들이 고객들이 와서 돈 달라는 걸 1%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옛날 역사적 유래가 그거였기 때문에 1%, 2%, 3% 정도를 은행 예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장기 예금, 그 다음에 정기 예금 같은 건 또 굉장히 낮아요. 지준율이 낮아갖고 3년, 5년짜리는 거의 제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준율이 높은 건 요구불 예금 같은 거, 바로 찾아갈 예금들은 3%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급 준비율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조절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대출 정책,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정책. 이 세 가지인데, 지급 준비율 정책은 한국은행이 1995년도 이후, 94, 5년 이후에 거의 안 썼어요. 안 쓰다가 2006년도에 한번 잠깐 올리고, 왜 잘 안 쓰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좀 이렇게 외관을 따지는데, 통화신용 정책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 대출 정책, 지급 정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장 선진화되고 선진국이 많이 쓰는 게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한국은행도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공개시장 조작 중심으로 나라를 통화 정책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준율 정책을 잘 안 써요. 근데 지준율 정책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까지 수시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도 한국은행이 한번 썼어요. 올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 왜 썼냐면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안 좋고, 은행들은 하도 그냥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뭐죠? 신용창조를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창조 양이 줄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이 줄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썼더니, 그때 한번 억지로 제가 막 쓰자고 막 급하고 우려갖고 쓰는 적도 있는데, 그때 한번 썼고 그 뒤에는 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율 정책은 아마 기억이 좀 애매한데요. IMF 때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거의 10% 은행 예치금이 거의 1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미국이 더 낮아요. 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선진국은 안 써요. 미국도 안 쓰고, 영국, 유럽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비율이 굉장히 낮고, 비율이 낮아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은 이 기준 예치금을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예치해야 될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은행들이 결제 계좌예요, 이게. 지준 예치금이라는 게. 은행들도, 여러분들도 다 결제 계좌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결제해야 되고, 대출 이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뱅킹에, 인터넷 물건 구매해서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이 계좌를 갖고 은행 간 자금이체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은행들 이렇게 CD기 있으면은 내가 저기 그 신한은행 같은 국민은행 CD기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CD 계좌 이체하고 이런 걸 다 은행들이 결제해서 여기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한국은행 지준이체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데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결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은행들은.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일본, 유럽 같은 나라는 지준율이 하도 낮아서 지준율만큼만 예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이게 펑크가 나. 펑크가 나면 마이너스로 가면은 페널티를 받죠. 우리 이거 뭐 개인도 페널티 받듯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지준율보다 더 많이 예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지준율이 좀 높기 때문에 지준율 정도만 법적 기준만 예치해 놓으면 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다음. 여기서 이제 그 돈의 큰 흐름은 중앙은행의 정책까지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이 이제 한계에 오면은 중앙이 언제냐 지금 같은 때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이. 중앙은행이 이제 이 금리가 중앙은행이 현재 그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M1, M2, M3라는 것을 직접 조절하려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가 심한 정책을 썼냐면 은행이 이 대출할 수 있는 것을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한도를 정해줬어요. 국민은행 하면은 너희들은 한 달에 500억씩만 대출해. 왜요? 왜요? 왜 대출을 한도를 이렇게 아니, 규제를 돈의 양을 딱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요. 아. 그 돈의 양을 맞춰서 이제 경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호랭이 담배 먹던 옛날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은행 500억, 뭐 주택은행 300억, 뭐 그때 지금 신한은행 있었겠구나. 신한은행 없었나? 신한은행 없었을 때. 신한은행하고 저기 하나은행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없어진 은행들, 좋은은행 이런데, 외환은행 이런데 얼마씩 딱딱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 한때 뭐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그 통화량, M1, M2 이런 양을 관리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해봐야 아까 말한 대로 사실 그걸 관리하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죠? 시정 총유동성이라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이제는 원성도 힘들고 원성도 많고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다 나라는 금리를 갖고 결정해요. 금리를 올리면 돈이 양이 많으면 금리를 올리고 돈이 양이 적어지면 금리를 내려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돈이 돌도록. 그러면서 이제 시중총 유동 동향을 관리를 하고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 금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돈을 풀어야 되니까 채권을 사면 되죠. 그러면 채권을 사면 금리가 떨어지죠. 그것도 복잡하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저기 채권 뒤에 설명할 건데 채권 가격은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져요. 이게 나중에 하는 게 되게 복잡하니까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서로 반대로.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금리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게 공개시장 조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금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한계로 온 게
현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제로로 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선진국이 제로로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금리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로인데 뭐 지금 0.2,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제로에서 0.25%입니다. 이렇고 제로에서 0.25%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금리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 정책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다시 간 거예요. 옛날처럼 돈의 양을 늘려가는 거죠. 옛날은 규제에 의해서 돈의 양을 정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직접 시장에다 푸는 거. 그게 이제 처음 설명드린 그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뭘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은 그 양적 완화를 좀 보통 한 달에 한 850억 불씩 사들였어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그러다 그거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0억 불씩 양을 줄여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난 다음에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그런 단계에 있다. 근데 거꾸로 유럽은 지금 오히려 더 금리를 더 낮추면서 양적 완화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잠깐 여기 질문 드렸다가 이 대표가 하는 말에 사라진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거죠, 그죠? 그거 하다가 못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볼 게 그겁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 돼가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경제가 디프레 쪽으로 갈 거냐. 디프레 쪽으로 간다면 금리는 떨어질 거죠, 그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좋아진다면 금리는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디프레의 가능성이 클 거냐, 인프레의 가능성이 클 거냐,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는 굉장히 디스멀한 상태인데 뭐 굉장히 그냥 장기 침체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리더도 괜찮고 아직 저는 하여간 그렇게 봐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아까 보니까 무슨 교과서대로 예측 어떻게 보니까 심리전 갖고 이 시장에 어떤 패를 던지느냐인데 지금 국민들 심리 상태가 지금 그렇게 뭐 역동적이거나 지금 그렇지가 않은. 어떻게 보면 구한말도 아니고 완전히 조선시대 정조 사후의 혼돈의 시기 같은 그런 시기인데, 결국 한 300년을 그냥 암흑기로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리순신 같은 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국내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디플다고 해도 core inflation은 아직 2% 정도 되잖아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core inflation이 전기하고 음식값 제외해서 한 거 맞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핵심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만 번역할 때는 근원, 영어로 코어인데, 물가 중에서 이렇게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과 관계 없는 것을 뺀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 없는 건 뭐냐면 에너지 가격. 그것은 뭐 우리가 중동에 있는 애들이 막 장난치면 막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슈엘가스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술 개발돼 에너지값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값에 의한 가격, 물가를 빼고, 또 농산물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흑연, 풍년, 그 두 가지 농산물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 그걸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경제의 흐름, 인건비나 생산성 이런 거하고도 관계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이상돈 전문가답게 그게 우리나라 물가가 1.5% 정도뿐이 안 오르고 있는데,
그 코어 인플레이션 한 2%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 디프레는 멀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1.5%이 안 오르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값 안정돼 있고 최근에 농산물이 좀 많이 풍년이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있어서 우리가 저기 실제 인플레이션은 1.5%인데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본다면 2%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이제 뭐 디프레하는 거리가 멀다.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의견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의견이고 이건 뭐 이게 공식 한국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런 공식 의견입니다. 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그렇게 갈 거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기간 물가가 안정된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코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럼 실제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침체다, 제로 금리 시대에 물가가 안정됐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가 안정됐고 안정이라는 게 아니라 물가가 뭐 그냥 하여튼 안정이라는 게 어감이 좋은데 이게 이제 뭐 하락,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경기는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이렇게 사회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작아지고 이게 수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시 좋아질 건지 뭐 이렇게 계속 갈 건지 이렇게 가면 결국은 물가가 뭐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2%지만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뭐 1.5% 떨어지고 1%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실제 물가가 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지수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실제 물가보다 너무 여기 낮게 나와서 실제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부가 1%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실제는 3%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고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계를 만들 때 조금 잘못되는 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실제 물가는 이론적으로 보면 물가가 1%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1%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기술 개발. 그냥 같은 물건이라도 값이 같더라도 사실 1년 전 물건하고 지금 물건하고는 대부분 질무게도 좋잖아요. 공산품은. 근데 똑같은 뭐 컴퓨터,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값이 같다면 갤럭시 5하고 4하고 값이 같다면 어떤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 거죠. 갤럭시 5가 훨씬 더 좋은 건데, 그죠? 그런 거,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비값이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고기 오른 만큼 소고기를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가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소고기값이 많이 올라가면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아니면 생선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가격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건데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주는 거니까 실제 물가가 올랐 만큼 소득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1% 정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경제에 미치는 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2%가 다행이지 실제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물가 1.5 물가 정도가 조금 더 지속돼서 1%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실제는 디프레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 경제가 뭐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아까 말한 대로 미래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대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가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우리가 미래는 사실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바꾸는 겁니다. 사실 뭐 정치 같으면 투표가 바꾸는 거고 경제도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다 힘이 있어요. 내가 돈 쓰는 힘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내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내가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 어떤 데서 밥을 먹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도 바뀌는 거거든요. 물론 나 하나는 안 바뀌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 모여지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비관적이고 어렵고 경제가
경제가 좀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